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 시간까지 기본권 편을 다뤘는데요. 이제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통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법의 제3장부터 시작되는 통치기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학습하기로 한다.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에는 첫째, 국민주권 원리, 둘째, 권력 분립 원리, 셋째, 대의제 원리, 넷째, 법치주의 원리, 다섯째, 책임 정치 원리가 있다. 이어서 행정작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셨습니까?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1장, 그러니까 헌법 전문과 제1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빠른 속도로 제3장,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국회, 정부에는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이와 같은 통치 기구들의 관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헌법의 기초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헌법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 기본권과 통치 기구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다만 통치기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통치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 헌법 이전에도, 그러니까 군주 시대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름은 달리하지만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헌법에는 통치기구와 관련된 조직들은 항상, 그러니까 조직에 관한 법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헌법에 있었을 통치기구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그 이전의 군주 시대의 그런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근대 헌법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그리고 시민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에 포함된 많은 헌법적인 원리들이 있죠. 이런 원리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록 통치기구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군주 시대 때의 통치기구하고는 그 의미와 기능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통치기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은 2학기에 가서 1학년 2학기 편에 있는 통치기구의 기본 원리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통치기구를 조직하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통치기구,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의회나 사법부, 그다음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또 지방자치 여러 가지 이런 통치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헌법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조직되고 운영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 통치기구의 기본 원리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제1번은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근대 헌법, 현대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국민주권의 원리가 또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를 구성한다든가 대통령, 행정부, 지방자치제, 또 사법부 이러한 것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부합되어야 되느냐면은 헌법 1조와 헌법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국민이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헌법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구성 원리인데요. 이것도 이제 적어도
시민 국가가 성립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같은 데서 보면은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제군주제하고 다른 새로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분립이 되어야만 국민의 이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법권, 집행권 그리고 사법권이라고 하는 이 큰 권력이 이제 분립시킴으로 해서 국가 권력이 집중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이 되지 않은 그런 나라의 경우는 헌법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바로 이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통치 구조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이렇게 했는데요. 권력 분립제의 본질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방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고요. 두 번째는 집행과 사법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근대 헌법 이후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제 대표적으로 특히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입각한 집행, 법률에 입각한 재판, 법치주의의 원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 남용 또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다.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분업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남용이 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권에 대해서 집행권과 사법권이 제약을 가할 수 있고 또 집행권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법권이 또 제약을 가하고 사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남용되지 않도록 집행권과 의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하거나 일정한 통제 장치를 둠으로 해서 권력 상호 간의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원리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력 분립의 사상적 기초를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권력 분립의 사상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 헌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주로 이제 로크하고 몽테스키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로크 같으면 영국 사람이고 몽테스키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크가 좀 더 이른 사상가죠. 로크의 경우는 이권 분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식민지였던 영국 쪽으로, 아니 미국 쪽으로 그때는 미국이라는 이름이 없었겠지만 아무튼 새로 이주했던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신대륙에 있었던 식민지 공동체들마다 새로운 의회와 헌법들을 구상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이때 이제 새로운 이제 시민 국가 사상들이 여기에 이제 접목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국가 권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권력 분립 사상들이 이렇게 반영되고 마침내는 미국 헌법의 경우에는 이제 의회주의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로크의 영향을 받았지만 국가 권력을 분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몽테스키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근대적 헌법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볼 때도 입법부 우위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는 완전히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프랑스의 전통이죠. 그래서 입법부 우위형입니다. 그다음에 집행부가 더 우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군주제, 그런 신대통령제 이런 경우가 이제 약간의 독재제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역시 삼권 중에서도 집행부가 우위에 놓이는 그런 권력분립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비교적 엄격한 삼권분립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와 집행부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에 입법부가 더 사법부보다
우위에 놓이는, 영국은 점차적으로 의회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의회 주권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법부보다도 입법부가 훨씬 더 항상 대표를 하는, 그러니까 입법부 우위형이 이제 영국이라 할 수 있겠고, 독일의 경우는 역시 사법부가 좀 더 위에 놓이는 이런 헌법의 입장에 있다고 보겠고요. 미국의 경우는 비교적 입법부와 사법부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은 또 어떻게 지내왔는가도 간략하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권력분립제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헌법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약간 우위에 놓이는 그런 권력분립제의 형태를 취했고요. 1960년 헌법은 비교적 균형이 유지된 권력분립제였고요. 1962년의 경우부터는 이제 집행부가 좀 더 이제 강해지는 그런 이제 헌정사 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재가 시작되는 1972년 헌법, 80년 헌법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거의 뭐 이렇게 공화제적 군주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그런 헌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87년 현행 헌법에서는 다시 62년 헌법 정도로 돌아가는 집행부가 약간 우위에 놓이는, 뭐 약간보다는 좀 더 강할까요? 아무튼 집행부 우위에 그런 권력 분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 분립제를 그래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현재 우리는 어떤 식으로 권력 분립제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좀 볼까요?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때 일단 그 사회에 놓여 있는 이런 그 일정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일정한 그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이 국민 개개인의 이 많은 국민들한테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들은 좀 이